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네, 오늘의 주요 이슈 살펴봅니다. 전국적으로 밤사이 눈이 내리면서 반가운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펼쳐졌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중부 산지엔 대설특보가 발효됐지만 한파는 한풀 꺾여서 포근한 성탄절이 될 전망입니다. 네, 성탄절을 맞아 전국 성당과 교회에선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미사와 예배가 이어집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해화동 성당 미사에 참석해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가정의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서부전선 최전방인 김포 애기봉 성탄트리가 다시 환하게 불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위협으로 2014년 철거됐는데 9년 만에 점등식을 재개했습니다. 네, 한동훈 전 장관이 내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공식 취임합니다. 첫 시험대로 불리는 비대위원 인선은 어떻게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성탄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성탄절 아침 뉴스퍼레이드 시작합니다. 밤사이 전국적으로 눈이 내리면서 반가운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맹위를 떨친 한파도 한풀 꺾여서 오늘은 포근한 성탄절이 될 전망입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해서 오늘 날씨 상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곽승환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도 눈이 좀 오고는 있습니까? 네, 지금 이곳 서울 광화문에는 눈발이 조금씩 흩날리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내린 눈이 곳곳에 쌓여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서울과 일부 지역의 경우 8년 만에 성탄절 당일 눈이 내리는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과 강원 지역 등에는 시간당 1에서 3cm가량의 강한 눈이 내리면서 현재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오늘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 지역의 예상 적설량은 2에서 7cm입니다. 오전까지 수도권과 충청 지역 등엔 강약을 반복하면서 강한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쌓인 눈이 얼거나 낮 동안 녹은 눈이 다시 얼면서 빙판길이 되는 곳이 많을 수 있습니다.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북극 한파가 한풀 꺾이면서 기온은 어제보다 최대 3도가량 오른 포근한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인천과 대전이 영하 2도, 부산 0도, 제주가 4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도, 강릉과 광주가 5도, 대구는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곽승환입니다. 네, 어제 오후 6시 55분쯤 울산 남구 삼산동의 한 종합식품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길이 인근 가건물 4개 동으로 번지면서 소방대응 1단계가 발령됐고 진화 2시간여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소방당국은 절단 작업 중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네, 어젯밤 8시 50분쯤 대전 대덕구의 한 식당 건물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 1명이 온몸에 3도 화상을 입는 등 12명이 크고 작은 부상으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폭발 충격으로 건물 내 식당 2곳이 무너지고 인근 건물과 자동차가 파손됐습니다. 이번에 내린 눈이 잘 이제 뭉쳐져서 이제 눈싸움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무들이랑 숲 경치가 생각보다 다른 계절하고도 다르게 예뻐서 좋았습니다. 네, 보신 대로 밤사이 전국에 눈이 내리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이했습니다. 네, 관련한 내용 맹수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반가운 이제 그 크리스마스가 펼쳐지고 있는데 오늘 눈이 지금 얼마나 내릴 예정입니까? 새벽 6시에 서울 서부권을 추가적으로 대설특보가 확대 발효가 됐습니다. 지금 눈발이 제법 굵어지고 있는데요. 이미 이들 지역에는 1에서 2cm의 눈이 내린 데다가 이후에 오늘 오전까지 7cm의 눈이 더 추가적으로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많은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낮까지 중부와 특히 전북 중심으로 눈이 내리겠고 그리고 충청 북부 지역에도 많은 눈이 예상이 됩니다. 수도권과 충청권,
1에서 최대 7cm의 눈이 내리겠고요. 전북과 제주 산간 지역도 1에서 5cm의 추가적으로 눈이 더 내려 쌓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부산에도 24년 만에 눈이 내렸는데 이 이례적인 기상 현상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날씨가 추웠던 거죠. 아무래도 이제 남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는 비보다는 눈 구경하기가 참 쉽지 않은 지역인데요. 네네. 이들 지역에 눈이 내리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으로 서쪽 지역에 많은 양의 눈이 내리는 것처럼 네. 부산의 경우에는 동해상에서 해기차로 인해서 바다와 공기의 온도 차이가 크게 벌어질 때 만들어지는 그 눈구름이 동풍을 타고 들어왔을 때 내리는 눈의 경로와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구름이 강한 바람을 타고 지리산 산맥을 만나면서 흩뿌려지는 경우에 부산 지역에 눈이 내리게 되는데요. 예. 이번 경우에는 후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북쪽에 기압골이 아주 길게 늘어져서 지나면서 전국적으로 비와 함께 눈을 뿌렸는데 예. 이때 이제 부산 지역까지 눈구름이 들어오면서 네. 많게는 3cm 가까이 경남 지역에 눈이 내린 곳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토요일까지만 해도 이제 북극 한파가 이어졌잖아요. 근데 갑자기 추위가 누그러졌어요. 그러면 한풀 꺾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많이 꺾인 거죠. 많이 꺾인 네, 겁니까? 맞습니다. 오늘은 거의 영하권을 낮 동안에 나타나는 지역이 없을 정도로 예. 추위가 완전히 풀렸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해도 북극의 한기가 내려오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트기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북쪽의 한기를 가둬주는 제트기류의 축이 요동이 치면서 그 한기의 축이 무너졌던 한반도에 북극 한파가 밀려온 건데요. 이제는 동서간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이 제트기류가 다시 팽팽하게 돌아가면서 북극의 한기보다는 이제 남쪽의 따뜻한 공기에 영향을 받는 그런 시기가 다시 찾아왔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제주도 산지에는 폭설이 이어지면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 맞아요. 쌀압 우박까지 내렸다면서요. 우박이 떨어지는 네. 거는 겨울에는 좀 쉽지는 않은 일인데요. 예. 우박 같은 경우에는 대기 상하 간의 온도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보통 이제 대기가 불안정할 때 내리는 그런 경우입니다. 어제 오전 한 8시 경쯤에 한 0.5cm, 직경이 한 0.5cm의 쌀락눈이 한 10분 정도 쏟아졌다고 하는데 다행히 피해는 없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계속해서 한기가 좀 남아하고 특히 제주 지역에 많은 양의 눈을 뿌린 눈구름의 형태는 비교적 따뜻한 서해 바다를 찬 공기가 넘어오면서 만들어진 그런 눈구름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눈이 내렸기 때문에 좀 아직까지는 이들 지역의 주말까지는 계속해서 좀 불안정으로 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폭설로 이제 공항이 마비되기도 했었잖아요. 그 제주 지역에 이렇게 눈이 펑펑 내리는 이유는 뭐라고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특히 제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추위 때문에 크게 뭐 눈구름이 직접적으로 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만 예. 이렇게 한기가 남아 있을 때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 바다의 찬 공기가 얹어지게 될 경우에는 서해상에서는 엄청나게 폭발적인 눈구름이 발달하게 됩니다. 보통 바다 위에 한 1.5km 정도 상공하고 바다하고의 온도 차이가 한 12도 정도만 벌어지게 되더라도 네. 폭발적으로 눈구름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네. 지난 한기 거의 뭐 바다의 온도와 1.5km 상공의 온도가 무려 20도 이상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눈구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눈구름들이 강한 북풍을 타고 제주도를 계속해서 유입함에 따라서 이들 지역에는 추가적으로 총 쌓였던 최심 적설을 살펴보면 한 1m가 넘게 산간 지역에서는 눈이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 앞서 폭설이 내렸던 충청과 전라권의 대설 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는데 그럼 앞으로 눈 소식은 없다고 봐야 할까요? 눈 소식은 당분간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돌아오는 주말이죠. 토요일에 북쪽에 다시 눈이나 비를 꾸린 비구름이 이제 지나게 되면서 네. 전국의 비 소식이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기온의 분포로 봤을 때는 영하의 기온을 보이는 곳이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낮 네. 동안에도.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폭설이 내렸던 제주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리더라도 눈보다는 비의 형태로 내리겠고요. 네. 상대적으로 기온이 조금 떨어지는 오히려 중부 내륙 지역과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 후반에 토요일 날에는 비와 함께 눈 소식이 전해지고요. 네. 그리고 또 변동성이 조금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으로 이 강도와 구역이 늘어날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토요일 예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동성을 지켜보시면서 기상 정보를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네. 일단 포근해진 상황에서 이제 지난주 전국을 꽁꽁 얼어붙게 만든 이 강추위 또 다시 올까? 오면 언제쯤 올까? 이게 걱정인데 어떻습니까? 이번 같이 굉장히 큰 피해와 불편함을 줬던 추위 미리 예측하면 너무나도 좋겠죠. 네. 근데 현대 기상학
적으로는 이제 향후 오늘 내일 모레를 이제 포함한 향후 열흘 동안의 날씨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까지 나온 예보로 연초 이제 내년이죠. 1월 4일까지는 큰 추위는 없습니다. 오히려 평년 이맘때보다 높은 기온 분포로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오히려 낮 동안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지역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우리나라 겨울철은 이제 1월에 접어들면 가장 추운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죠. 북극의 한기축이 무너지지 않다 하더라도 가장 강력한 추위가 나타나는 때이기 때문에 한파가 여러 번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하고 기상 정보를 1월 달부터는 좀 더 꼼꼼하게 살피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였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탄절을 앞두고 전국 성당과 교회에서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도 해화동 성당 미사에 참석해 가정의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흰 눈이 내려앉은 명동 대성당 앞마당을 지나 말 구유에 아기 예수를 안치하며 탄생을 축복합니다. 세상에 당신을 낳아드리는 복음의 선포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성가가 울려 퍼지고 신자들은 아기 예수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며 작은 소망을 빌어봅니다. 함께 걸어가면서 특별히 힘없고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 해화동 성당에서 열린 미사에 참석해 신자들과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가정의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모두 행복하고 복된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길 소망한다며 작은 희망의 불씨가 더 큰 사랑으로 타오를 수 있도록 저와 정부도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교회에서도 아기 예수 탄생을 기념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성도 수천 명과 함께 찬송가를 부르며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고 다둥이 가정과 탈북인 가정에 성탄 선물을 전했습니다. 종교계는 성탄절 당일인 오늘도 미사와 예배를 통해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쁨을 나눌 예정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네, 지구촌 곳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미사와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바티칸 베드로 대성당에서 성탄절 이브 미사를 열었습니다. 미사에는 추기경과 신부 등 200여 명과 신자 6,500명이 참석했습니다. 교황은 올해 미사에서 각국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전쟁을 언급하며 정의는 힘의 과시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평화를 호소했습니다. 네, 시작 소리와 함께 산타 수천 명이 뜁니다. 여기는 스페인 마드리드인데요. 녹색 요정 복장을 한 어린이들과 어른 산타들이 마드리드 시내를 달립니다. 매 크리스마스 이브에 열리는 전통 행사로 적십자 모금을 위한 자선 경주인데요. 5km를 달린다고 합니다. 주최 측은 산타를 주제로 한 경주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네, 영국 런던의 육류 경매장에 구름대 인파가 몰려 있습니다. 매 크리스마스 휴가를 앞두고 열리는 육류 경매 행사로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이후 올해 처음 다시 열렸다고 합니다. 성탄 식탁에 올라갈 고기를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입하려는 이들로 발디딜 틈이 없는데요. 런던의 가장 큰 육류 시장인 이곳은 역사가 무려 중세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네요. 네, 지중해를 건너 대서양을 건너 루돌프가 끄는 썰매를 타고 산타가 바삐 이동합니다. 지구촌 어린이에게 선물을 나눠주는 산타클로스의 위치 추적기입니다. 북미 항공우주사령부가 한국 시간 어제 오후 6시 산타가 북극에서 출발한 시간부터 레이더와 감지기, 항공기 등을 이용해 위치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산타 위치는 실시간으로 웹사이트에 중계되고 있는데요. 제가 확인해보니 서울에 있는 산타가 어젯밤 11시 30분쯤에 다녀간 걸로 나왔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에 있는 군 기지에선 1,100명이 전 세계에서 걸려오는 어린이들의 전화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 베들레헴은 올해 축하 분위기가 사라졌습니다.
매년 성탄절이면 베들레헴 거리 곳곳은 전 세계에서 몰려든 순례자와 관광객들로 북적였는데요. 올해는 가자지구에서 벌어지는 비극과 연대하는 차원에서 트리 점등식과 축제, 캐럴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베들레헴의 한 교회는 부서진 시멘트와 돌무더기 위에 아기 예수 인형을 놓는 것으로 장식을 대신했습니다.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동시에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성탄절의 상징이었던 도시가 올해는 애도의 도시가 됐습니다. 네, 반면 경기도 김포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9년 동안 불이 꺼졌던 애기봉 트리가 다시 불을 밝혔습니다. 한송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1년부터 매년 성탄절엔 경기 김포시 애기봉 성탄트리에 불이 켜졌습니다. 애기봉 트리는 군사분계선과 불과 600m 거리에 높은 철탑 위에 있어 북한 주민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북한은 애기봉 트리가 대북 선전 시설물이라고 주장했고 매년 성탄절을 앞두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2004년엔 남북 군사회담 합의로 중단되기도 했고 2010년엔 포격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2014년 국방부는 안전상의 이유로 철탑을 철거했습니다. 보수와 진보의 대립을 일으킨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게 되었고 일부 급진적인 주장을 하는 단체들이 강한 반발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시민들 반응은 엇갈렸는데 우리가 12월 달만 되면은 불안했었는데 그래도 지금 철거가 됐다니까 아무래도 좀 마음이 놓이지요. 그럼 뭐 다시 세우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최근 애기봉 트리를 다시 설치하자는 움직임이 일었고 김포시는 9년 만에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 다시 성탄트리 모양의 야간 조명 시설을 설치하고 점등식을 열었습니다. 김포시는 군 당국과 협의해 어렵게 열었다며 앞으로 애기봉 트리 점등 행사를 평화를 상징하는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한동훈 전 장관이 내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공식 취임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응 문제, 또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 문제까지 이 녹록치 않은 숙제들이 놓여 있는 상황이죠. 첫 시험대는요, 세대 교체와 혁신의 시금석이 될 이 비대위원 인선입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당초 예상과 달리 당 지도부로부터 추천을 받기보단 독자적으로 비대위원 후보군을 물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괄 사직서를 제출한 지명직 당직자들의 거취 문제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새로 구성될 비대위는 현역 의원들보단 원외 인사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기존 여의도 정치의 변화를 강조해온 한 전 장관이 2012년 박근혜 비대위처럼 원외 인사들을 대거 등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비대위는 10명의 비대위원 중 김종인, 이준석 등 외부 인사가 6명이었습니다. 비대위 구성과 별개로 한 전 장관의 첫 과제는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응이 될 전망입니다. 한 전 장관은 특검법 자체가 독소 조항을 담고 있다고 지적한 만큼 문제점을 강조하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대통령실 이관섭 정책실장도 방송 인터뷰에서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려는 의도로 만든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상황에서 대통령 감싸기란 야당의 공세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한동훈 비대위의 첫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 시한으로 못 박은 날은 오는 27일입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1월 중 신당 창당을 예고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 두 전직 대표 모두 아직은 새머리에 큰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오는 27일을 탈당 시한으로 예고해온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연휴 기간 당 의원들에게 마지막 인사 전화를 돌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는 누구도 몰래카메라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다며 김건희 특검법을 안 받을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특검법 수용 불가 기류인 여권과 재차 각을 세운 겁니다.
창당을 27일 날 선언하고 나가지고 한 열흘에서 한 15일 사이에 한번 창당을 완성시키는 결과를 해보면 어떨까.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도 1월 중 신당 출범을 목표로 당명 확정과 발기문 작성 등 실무 작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 한 인사는 새로 만들 신당 이름에 민주를 넣을지 말지 고민 중이라며 실무 작업이 상당히 진행됐음을 시사했습니다. 실무적인 준비는 진행되고 있고요. 네, 제가 국민들께 새해 초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으니까요. 두 전직 대표 모두 신당 창당의 원심력을 키우기 위해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지만 신당 합류나 동반 탈당을 선언한 현역 의원은 아직 없습니다. 이 때문에 양당 지도부가 막판 설득에 나설 경우 잔류로 선회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총리를 지낸 정세균, 김부겸 두 전직 총리가 어제 회동을 갖고 민주당 내 분열상에 대해서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두 전 총리 이낙연 전 대표와의 만남도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재명 대표의 적극적인 통합 행보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이달 초에 이어 3주 만에 다시 만난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는 최근 당내 공천 갈등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찬에 동석한 한 야권 관계자는 두 전 총리는 비명계 공천 학살 논란이 불거지는 데 이어 당의 원로인 이낙연 전 대표에 모욕을 주고 공격하는 당내 행태를 걱정했다고 했습니다. 또 조만간 이 전 대표와 함께 만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당 창당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던 두 사람이 3자 회동을 거론한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 더 적극적인 통합 행보를 주문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범민주, 범진보 세력 전체를 아울러서 함께 통합하고 안정되고 또 그리고 쇄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김부겸 전 총리에 이어 28일 정세균 전 총리와 만나는 이 대표는 새해 권양숙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잇따라 예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와의 만남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그래도 물밑에서 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기는 기회는 저도 좀 정보가 부족해서. 이 때문에 이 대표가 이 전 대표의 탈당을 막기보단 신당 창당 이후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통합 행보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자,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이 내일 한동훈 전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임명하고 이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돌입을 합니다. 한 전 장관 연휴 기간 동안에 비대위원 인선을 직접 챙기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죠.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먼저 비대위원 인선 기준에 대한 이 한동훈 전 장관의 입장부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위원 인선 기준이 있는지. 비상대책위원장이잖아요. 굉장히 비상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국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실력 있는 분을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동훈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첫 시험대가 이 비대위원 인선이 될 것 같습니다. 원외 인사들을 대거 등용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당내에서는 어떤 인물들이 조금 이야기가 나오고 하마평에 오르고 있나요? 그래서 좀 연령대가 한동훈 장관하고 비슷한 분들 얘기가 좀 나오기는 합니다. 예. 실제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네. 그분들을 생각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근데 방금 전에 녹취에서 얘기했듯이 당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을 만나겠다. 이 얘기를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와 비슷한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대위를 구성하는데 뭐 3선 1명, 재선 1명, 초선 1명 이렇게 안배를 하고 뭐 여성 1명, 뭐 청년 1명 이런 식으로 뭐 올스타전 하듯이 그런 비대위 구성은 안 되리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한동훈 지명자의 이미지와 맞게 한동훈 장관이 원하는 그래서 똑 부러지는 얘기를 하고 둘러서 얘기하지 않고 국민이 원하는 바를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참신한 발언을 할 수 있는 참신한 이미지를 가진 분들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연령대도 좀 낮을 것 같고요. 또 출신도 아까 한동훈 지명자 말처럼 뭐 당에 꼭 있어야만 한다.
뭐 이런 것도 아닐 걸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인선 결과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외가 주로 많을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그다음에 이게 배분하거나 이런 모습은 아닐 것이다. 알겠습니다. 일단요, 86세대가 주축인 민주당에 맞서서 이른바 이제 70, 80, 90세대 이 중심 비대위를 꾸려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민주당에서는 비대위 인선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뭐 기대라기는 그렇고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세요? 그냥 뭐 전망이라고 해야겠죠. 네. 뭐 7, 8, 9 얘기를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될 공산이 크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축은 제가 봐서는 박근혜 비대위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당시 이제 2012년도에 박근혜 비대위가 나름 이제 비대위 중에 성공했다고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구성됐던 부분들이 젊은층, 그다음에 뭐 진보 세력층, 그다음에 쇄신파 예.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당 내에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위주가 아닌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외부 인사인데 객관적인 사람들을 데려다 놨거든요. 그렇죠. 쉽지 않았죠. 그런데 쉽지 않은 구성을 가지고 나름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때하고는 조금 달라요. 뭐 어떤 유명세는 비슷할 수 있으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늘에 있다는 것들이 굉장히 큰 본인의 단점입니다. 시작점에서. 그래서 그거를 깨트릴 수 있는 비대위 구성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고심이 될 것이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서영준 부대변인께서도 이제 박근혜 전 비대위를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사람들을 다 바꿔서 놓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그 사람들이 과연 박근혜 대통령 비대위 때처럼 자기 말을 해둔 걸 용인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을 제대로 다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예. 지금 저희 상황이 다른 말, 그러니까 그동안 좀 여의도문법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 그런 용어를 반복하는 비대위가 된다면 석 달 정도, 넉 달 정도 남겨놓은 이 총선에 대비할 수가 없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절대로 그게 작동을 안 할 거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네네. 그 다른 얘기를 한다는 게 뭐 굉장히 특이한 게 아닙니다. 여의도문법은 할 말을 이렇게 둘러서 하고 좀 시간을 끌어요. 그리고 네. 서로 삿바 싸움하고 그런 거 안 하고 한동훈 지명자처럼 아주 국민들이 듣기에 딱 이해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아주 적확한 용어로 얘기를 한다. 그래서 국민들과 소통을 한다 이런 의미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비대위 선정 과정에서 비대위가 설립이 되면 앞으로 나올 비대위 회의에서의 어떤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바뀔 것이다. 이런 예상을 저는 해봅니다. 공천관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 분이 있습니까? 내용적으로? 언론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사람들. 예. 그것도 뭐 정보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영주 대변인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공천관리위원장 또한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장 자체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생각이 많이 반영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이제 비대위 구성도 중요하지만 공천관리위원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언론에 하마평 나온 분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가 있는 분들이에요. 또 아니면 이제 검찰 출신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과연 어떤 인력풀을 가지고 공관위원장을 올릴 것인가. 비대위 같은 경우는 외부 인사를 아주 그냥 정치권과 무관한 사람을 앉혀도 도라는 갑니다. 그렇겠죠. 하지만 공관위원장은 좀 다른 위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고심이 클 것이고 지금 이제 뭐 예를 들면 하나는 뭐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 정도라면은 공관위원장의 뭐 나름대로 나쁘지 않겠지만 또 그렇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당내에서도 결국에는 이 말하자면 윤핵관들 남은 윤핵관들을 쳐내기 위해서 앉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갈등을 고조시키기 때문에 고심이 클 것이다 보고 있고 저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무리 어떤 비대위를 구성하거나 젊은 층을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본인의 관계를 끊지 못하면요. 나머지는 다 그냥 허사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고리를 끊는 인사가 돼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사로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고리를 끊는다. 그러니까 그 아바타라는 이미지를 지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 같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수직적인 관계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갖춰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한동훈 지명자가 이제 장관이 아니고 공무원이 아닙니다. 정치권에 처음 데뷔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본인의 정치적인 행보가 성공해야 된다는 당연한 목표를 갖고 있을 겁니다.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기반이 돼서 정치 활동하는 건 맞지만 때에 따라서는 본인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서라도
용산 대통령실과 차별화된 그런 행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윤 대통령이 아바타로 한동훈 지명자를 내려보냈다는 시각은 대단히 일차원적이다. 그 말씀을 민주당에서도 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지명자 행보를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비대위원부터 선택을 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요, 오는 28일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할 예정이죠. 한동훈 전 장관을 향해서 특검법 수용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구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본인이 했던 말 아닙니까? 법 앞에 예외가 없어야 하고 국민들이 보고 느끼시기에도 그래야 한다. 그동안 한동훈이 뿌렸던 무수한 말들, 비대위원장 한동훈이 실천할 시간입니다. 김건희 특검법부터 당장 수용하십시오. 자, 이 성탄절인데 이 정치권에 놓여진 과제는 녹록치가 않습니다. 한 전 장관은요, 총선 이후로 조건부 수용하겠다는 듯한 이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직접 대응이 없었던 대통령실에서요, 총선을 겨냥한 흠집내기 의도 법안이다 이러면서 거부권을 시사하는 듯한 입장이 지금 나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 장관 대통령실과 이제 다른 목소리를 과연 낼 수 있을지, 정말 낼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목소리라는 게 특검법을 뭐 받겠다든지 뭐 이런 얘기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전에 이 법안이 어떤지를 봐야 합니다. 방금 전에 강선우 대변인 말씀 보셨잖아요. 김건희 특검법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굉장히 센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특검 법안을 낸다 그런 자세가 아니고 그냥 김건희 여사 망신 주게 하겠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수사를 많이 받았으니까 한풀이 한다. 너희들도 수사를 받아봐라. 우리는 신원을 좀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의석 180석 정도 갖고 있으면서 저런 법 하려고 지금 이 연말에 이렇게 소동을 피우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한동훈 지명자가 법무부 장관 이임식 때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법은 이런 문제가 있다. 총선을 위한 선동용으로 나온 악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 법안의 내용, 구체적으로 뭐 한 3가지 정도 들 수 있는 이 악법 요소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들께 설득을 해서 이 부분 때문에 저희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것이고 이것이 개정이 돼서 특검법안이 제대로 된 특검법안이 되도록 국회에서 더 야당과 더 협의를 할 것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적 선동적 악법이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대통령실이요, 특검법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 비판 목소리를 낸 상황이죠. 글쎄요, 뭐 민주당에서 계속 밀어붙일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근데 이제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이 아니에요. 그냥 통상 해오던 겁니다. 그동안 특검법 쭉 이제 예를 들면 드루킹 특검부터 거기는 이제 김경수 전 지사도 포함됐지요. 그다음에 최순실 특검, 뭐 고 이해람 중사 특검법 이런 식으로 보면 그 당시에 다 대통령이 소관 교섭단체는 다 배제됐고요. 국민들한테 다 보고를 했습니다. 언론 브리핑은. 이건 특검법에서 해왔던 겁니다. 이건 독소조항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 시기를 가지고 뭐 김건희 여사 망신을 준다는데 이게 지난 3월에 이 김건희 특검법 가지고 국민의힘하고 논의를 하자고 그랬더니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묻지마 거부를 해버렸어요. 이거를 그냥 받아서 수용했으면 12월 전에 다 끝났습니다. 가부간에. 그러면 훨씬 더 유리했겠죠. 그런데 본인들이 밀어놓고 나서 12월에 왔다. 또 12월에 와서 지금 이게 또 정치용이다 하면서 이 법을 안 받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걸 이용해서 안 받으려고 했냐.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거 김건희 특검법은요. 그겁니다. 주가 조작이에요. 서민 경제에 아주 악영향을 미쳐주는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1심에서 권오수 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고 관련자들 다 기소됐습니다. 김건희 여사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검찰이 안 했기 때문에 이걸 특검을 했던 것이고 국민들은 그걸 바라고 있는 것이고 청년들도 그런 부분에서 상실감 느끼고 있다라는 차원에서는 이걸 추진하는 것이고 더러 12월에 하는 것들이 오해는 있을 수 있으나 국민들의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는 이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거부를 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 대통령실과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건 그런 것이에요. 이게 뭐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그렇지 않은 거를 뻔히 알면서 또 이거를 안 받는다는 것이고 이런 것은 뭐냐면 욕을 하든 말든 국민들 비판하든 말든 우리를 지지하든 말든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에 하나 이 부분에서 대통령실과 같은 궤를 같이 한다. 그랬을 때는요. 비대위가 어떤 누구를 인적 구성을 하더라도 국민들은 강서구 보궐선거의 어떤 그런
어떤 회초리를 더 강하게 때릴 수밖에 없다.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 왜 그때 안 했었냐라는 얘기하고 주가 조작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수사가 진행이 한참 됐던 건데 기소 못한 것도 읽고 있고요. 그거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가 있어야 그때 뭘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것하고 관련이 없어요. 김건희 여사는 당시에 그냥 돈을 맡긴 사람이에요. 맡긴 사람인데 주가 조작을 의뢰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하나도 나온 사실이 없고 그럼 보세요. 민주당이 이렇게 많은 의석을 가지고 기껏한다는 일이 결혼도 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도 하기 전에 2010년에서 12년 사이에 있었던 김건희 여사 소유 주식과 관련된 일을 가지고 특검을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대통령 배우자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 그 이후에 뭔가 일을 벌어졌다면 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당성이 인정되겠지만 대통령 취임도 하기 전에 결혼도 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아무 관계도 없을 때 가졌던 그 주식 관련한 일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연말에 특검법 쌍특검이라고 하면서까지 얘기를 할 일이냐. 이렇게 대통령의 배우자를 이런 식으로 망신을 주면서 정치라는 게 과연 2020년에 국민이 다수 의석을 준 그 뜻에 맞는 것이냐. 제발 민주당에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좀 차리더라도 이렇게 논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전에 어쩐다. 이런 논박이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겁니다. 뭐 결혼을 하기 전에 연애할 때 연애를 하는 감정으로 봐줬나? 아니면 뭐가 있었나? 왜 검찰 수사가 안 되지? 이런 의문점이 남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니 결혼 전에 대통령도 아니고 평검사예요.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거라니까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민주당 쪽에 어떤 대통령이 있을 때 그런 그분이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상대 배우자 일까지 저희가 다 특검을 해야 됩니까? 그런 논리는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성탄절인데요. 이거 뭐 어떤 정치적 상황이 뜨거운 이슈이고 또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양당이 생각하는 것이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를 저희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 출범 임박하면서요. 조 전 장관도 SNS에 입장을 냈습니다. 노태우의 길을 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어요. 이 말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저 말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죠. 노태우 정권은 전두환 군부 독재의 연장선, 그러니까 방패막이 되었던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씨 누구보다 도 알지 않습니까? 최근에 서울에 보면 알겠지만 그 정말 광주 민주 항쟁의 역사에서 정말 그 국민을 학살한 학살자로 돼 있습니다. 그분이 막말로 노태우 정권이 아니라 진보 정권이 들어왔었으면 그분이 단죄를 안 받았겠습니까? 노태우 정권 내내 단죄를 안 받았죠. 연장을 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방패막이라 했던 정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들어서서 노태우, 전두환 두 분 어떻게 되셨어요? 그렇죠. 이게 국민을 죽인 수괴죄로 처벌을 받았다가 물론 대통합 차원에서 사면해주긴 했지만 중요한 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국에는 지금 하는 거에 따라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조국 전 장관의 저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조국 장관이 뭐 전두환, 노태우 이런 비유를 들면서 결국 그때 군부 독재와 지금은 그 검찰 독재다 이렇게 등치를 시키고 있어요. 검찰이 독재를 한다고 했는데요. 이분이 법학을 전공한 분이지 정말 의심되는 얘기입니다. 검찰이 뭐를 독재를 했죠? 검찰은 그냥 공무원 조직입니다. 독재를 했다는 의미는 법과 제도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그들의 권력을 가지고 전국을 운영한다는 얘기인데 검찰이 정치한 적이 있습니까? 뭘 했습니까? 수사한 것밖에 없어요. 인지수사하고 수사해서 기소하고 공소 유지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검찰을 상대로 독재다. 그 얘기는 아마 본인들이 학생운동 좀 할 때 받았던 어떤 불이익 그것을 완전히 또 독재 정권과 연결을 시켜서 하는 얘기다. 조국 장관이 하는 말은 항상 보면은 그 막대한 피해의식 속에서 나온 말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평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도 좀 해보죠. 한동훈 전 장관과의 만남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만납니까? 만날 수 있지만 만나도 할 말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한 장관이 만약 온다 하더라도 당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런 어떤 피상적인 대화로는 지금의 문제가 아무것도 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만남을 회피할 생각은 없지만 기대가 없습니다. 자, 만남을 회피할 생각은 없지만 기대도 없다. 이 다소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해결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이 지금 예상이 되죠?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날짜를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27일에 예. 뭐 결단을 하겠다. 뭐 탈당이 되겠죠. 그렇기 예. 때문에 한동훈 지명자가 26일에 취임을 하고 29일에 완전한 비대위가 출범을 하게 될 텐데 예. 한동훈 지명자 입장에서는 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고 이준석 대표가 이미 시안을 정해놓고 정책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무리 한동훈 지명자가 이준석 전 대표를 끌어안으려는 행보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동안 이준석 대표가 방금 들으신 것처럼 당에 남거나 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을 상쇄할 만한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예. 저희 쪽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한 걸로 보이고 결론은 이준석 전 대표의 결단밖에는 남은 게 없다. 이준석 대표가 뭔가 명분을 찾아다 남든지 아니면 본인이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대로 쭉 해서 27일 날 결단을 내릴 건지 그거는 이준석 전 대표의 판단 여하에 달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명분을 찾아서 남든지 아니면 지금 날짜를 정해놨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 그런데 일단 이준석 대표와 따라 나갈 사람도 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밖에서 봤을 때. 그래도 뭐 절반 정도 따라가면 많이 따라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럼요. 아예 안 따라가면. 현역이선 없잖아요. 현역은 아직 없죠. 예. 현역이 어떻게 지금 거취를 말하겠습니까? 예. 그건 이제 정무상으로도 현역들은 움직임이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제가 봐서는 이준석 전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봤자 그냥 뭐 겉핥기식으로 만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가 사람 만날 때는 결국에는 그 주변의 어떤 상황이나 그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구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야 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미 본인이 하나의 정치인으로 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을 책임지는 여당의 대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표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뭐 하명을 받고 왔다고 이준석 전 대표는 판단했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나봤자 어떤 의미와 할 말이 없다라는 차원이라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시기에는 탈당 쪽으로 무게가 기운다 이렇게 이미 저는 뭐 그 떠났죠. 떠났고요.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의 톤으로 본인이 신당 창당에 있어서의 과연 반윤 체제의 신당 체제로 갈지 개혁 신당 쪽으로 갈지에 대한 어떤 무게추를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논의할 수 있지 다시 돌아온다.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민주당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문제를 두고요. 당내 갈등 커지는 양상이죠.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 어제 비공개로 만났습니다. 최근 두 전직 총리의 발언을 먼저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원래 항상 통합 문제예요. 당 대표할 때도 그렇고 민주당 정당을 하면서 저는 대화와 통합을 항상 제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낙연 전 대표님 얘기가 나왔거든요. 조금 그쪽 물밑대화를 하시라. 물밑대화를 해서 이낙연 대표께서 지금 여러 가지 정한 처지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시고. 네,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에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던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 이낙연 전 대표까지 함께 만나자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일단 이낙연 전 대표는 구체적인 건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도 한 것들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삼총리 연대설이 나오지만 회동 자체가 어떻게 될지. 근데 만남한다면 그 만남 자체 갖는 의미도 상당히 클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부 언론에서 처음에 이제 삼총리 만나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그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신당 창당론에 대해서 맞불 어떤 그 대응책으로 뭐 김부겸 총리를 만나고 정세균 전 총리를 만나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바깥으로 내미는 거 아니냐 했잖아요.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 게 될 수가 없다고요. 김부겸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두 분은 상임 고문이기도 하고요. 당에 대한 아까도 말씀하면 통합론자들입니다. 둘 다 통합을 강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통합을 강조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가서 저기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신당 만든다니까 저기 왕따시키게요 이러면 들어줄 것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들이 정말 이차원적인 것인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한 대로 두 총리가 가교 역할을 지금 시작하게 했잖아요. 그러면 가교 역할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이낙연 전 대표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자리까지 이제 거부를 한다면 이제 많은 명분이 아닌데 티끌만큼 나오는 명분 자체가 다 날아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서 뭔가 억지로라도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야기들, 그다음에
어떤 지금 민주당을 내년 총선에서 어떤 통합을 통해서 승리를 이끌려는 어떤 애당심에 대한 어떤 자리, 이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예. 저는 이제 김부겸, 정세균 총리가 움직임으로써 예. 지금 조금 명락 회동이 좀 불투명하다고 했지만 그 부분을 서로 간에 접착제로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그 두 분이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가교 역할을 해서 접합점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최근 이 친명계 인사들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사쿠라 또 초전박살 아주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당내 이런 모습이 두 전직 총리가 이게 접합 행보를 벌이고 있지만 이 내부에 이런 걸 해결할 수는 있을까요? 어려워 보입니다. 예.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어요. 민주당도 진보를 표방하지만 보수 정당입니다. 그래도 저희보다는 진보를 더 표방한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보더라도 예. 지금 나오는 얘기 삼총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총리. 너무 무겁고 올드하고 느리고 뭐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하. 지금 이분들이 만나가지고 통합을 논의하고 이렇게 어른으로서 당을 조금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하겠다. 이런 그림은요. 한 4, 50년 전 된 얘기예요. 민주당 내에서 좀 뭔가 역동적인 분들이 나와서 당을 통합하자. 이런 어떤 움직임이 보여야 하는데 진보 정당이라고 하면서 도대체 저런 모습은 언제적 얘기인가. 이런 걸 보면은 예. 민주당이 의석수는 많은데 네. 덩치가 너무 커서 그런지 코끼리 같아요. 뭔가 이 상황에서 좀 영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기를 바라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총선 전까지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거는 지금 국민의힘이 변화하는 모습이 진보당인 민주당은 너무 올드해 보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 같아 보이시는데 저런 지금 지적은 국민의힘의 변화에 비해서 좀 올드해 보이는 모습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73년생 비대위원장이 왔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젊은 쇄신들을 주도한다는 측면에서 민주당도 그런 지적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는 말씀 드리지만 네.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삼총리가 우리 민주당의 큰 자산이기 때문에 지금 위기에서는 나설 분들이 이분들밖에 없고 예. 이분들이 나서서 여러 가지 당의 통합과 쇄신을 얘기했을 때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그나마 안심할 수 있거든요. 지금 현 이재명 대표와 전 대표였던 이낙연 전 대표의 이런 갈등들이 과연 민주당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누구라도 나서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두 총리의 움직임은 그나마 민주당의 안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당내에서 친명계라는 일부 친명 호소인 같기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호소인, 예. 그래도 다 민주당이요. 전 예. 그렇습니다. 이게 위계가 있고 전통이 있고 선후배에 대한 여러 가지의 어떤 관계성이 있는데 그렇죠. 선배 정치인에 대해서 사쿠라 발언을 하고 뭐 윤석열 정권의 끈앞풀이 뭐 앞잡이다 이런 식의 얘기하는 것들 그거는 선후배 정치인의 관계상으로도 그러고 인간적 도의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갈등을 초래하는 단어들이 과연 당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하더라도 품격 있게 얘기를 해도 충분히 알아들을 만한 그런 중진 의원이고 또 선배 의원이라면 예. 조금 더 거기에 맞게끔 따가운 비판을 하는 것들 그런 건 막지는 않겠지만 그런 식의 어떤 그 인신공격형 어떤 발언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는 두 총리 좀 배우세요. 김부겸, 정세균 총리 저렇게 얘기하셔도 다 듣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친명계 너무 지나친 비판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낙연 전 대표는요. 이재명 대표가 은퇴하라는 게 아니다. 이 사법 문제가 없던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선 후퇴를 여러 번 했었다. 그러니까 당에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꼭 쥐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논리가 있죠.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작년 8월에 당선된 이후부터 당 운영이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 본인이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향으로 운영이 됐던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에 쌍특검 문제도 보면은 그 수사 과정에서 쌓인 어떤 감정이 표출된 걸로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잠시 대표직을 내려놓으면 당이 좀 정상적인 모습으로 총선을 준비할 수 있다는 그런 충정에 의한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가 되죠. 시한을 연말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연말까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과연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두 전직 총리를 만나고 나서 별로 뭐 이렇게 의미 있는 발언이 나오지 않아요. 이재명 대표 쪽으로. 그래서 저는 그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인다. 물론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지금으로 봐서는 저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는 두 전직 총리에 이어서 새해엔 문재인 전 대통령 등도 예방할 계획이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죠.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는 만남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글쎄 그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해서 창당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리스크를 좀 줄이는 방향. 그러니까 화합해서 안으로 두는 것보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만한 수준이죠. 지금 현재 진행 상태가요. 뭐 실무 단위에서 뭐 신당 창당 부분들이 진행됐다고 얘기도 했고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 이렇게 뭐 말 허투루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나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할 수 있으나 중요한 건 그겁니다. 대화라는 거 특히나 말이라는 거요. 문자보단 전화보단 만남이잖아요. 그렇죠. 오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나오는 것들은 다 페이스북이나 문자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전화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라도 하든지 아니면 만나서 하면 그 뉘앙스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의 어떤 총알을 모아서 결국에 만나서 모든 거를 민주당을 위해서 풀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19일 구속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검찰 조사에 거듭 불응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가 계속해서 불응할 경우에 구속기한을 연장하고 강제 구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19일 구속된 이후 검찰의 출석 요구에도 서울구치소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목감기 등 건강상 이유와 진술 거부권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송 전 대표 측은 부인까지 나서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계속 밖에서 비판하고 공격하고 남편의 발을 묶고자 총선을 앞두고 구속시켰다고 저는 생각해요. 검찰은 한 번 더 소환을 요구해보고 계속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 구인한다는 방침입니다. 구속기한도 오는 27일에서 다음 달 6일로 한 차례 연장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검찰과 송 전 대표의 신경전이 계속되면서 돈봉투 수사 초점을 공여자에서 수수의원으로 맞추려던 검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미 구속된 윤관석 의원도 돈봉투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함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수 의원을 어느 정도 특정하고 조사 시기를 협의하고 있다며 소환 조사가 임박했음을 내비쳤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일주일 넘게 지금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장윤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이제 송 전 대표 앞서 전해졌지만 3번의 검찰 조사에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죠. 내일 소환 조사가 하나 더 있는 모양입니다.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에 영장실질 심사 후에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는 송 전 대표 배려해가지고 19일 하루는 쉬게 해주고 20일부터 나와서 소환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20일에도 출석 거부하고 21일에도 출석 거부하고 22일에도 출석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3일은 토요일이었고 오늘은 이제 성탄절 휴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26일에 다시 그 출석을 요구할 것 같은데 송영길 전 대표가 보여준 지금까지 행태에 비추어 봐가지고 내일도 아마 소환에 불응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일각에서 송 전 대표가 사실상 검찰 조사를 전면 거부하면서 이게 버티게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수사에 적극 응하는 게 본인으로서는 좀 무용하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일단 영장이 발부됐고 이제 구속 기소가 될 거라는 건 좀 정해진 수순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요. 검찰 수사에서 적극적으로 본인 항변을 한다거나 어떤 변소를 낸다고 해서 뭐 불구속으로 가닥이 잡히거나 이럴 계제가 좀 아니라고 이제 보이는 측면이 있고요. 또 여러 명이 연루가 돼 있습니다. 일단 송 전 대표의 턱 밑까지 수사가 온 건 맞지만 그 제일 밀접하게 붙어 있는 이 박모 보좌관의 공소장에는 또 송 전 대표 이름이 빠지기도 했거든요. 몰랐다, 알지 못했다, 보고받지 못했다 등의 이제 해명 내용이 줄기인데 그 부분은 이미 이제 다 뭐 언론 등을 통해서 또 검찰 조사 등을 통해서 현출을 시켜놨었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이 검찰 조사에는 최소한으로 협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소한으로 협조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만약 송 전 대표가요 4번째 소환 조사도 거부한다.
검찰 다음 수소는 그러면 뭐 강제 구인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검찰 구속 기간은요 예. 원칙적으로 열흘이에요. 그런데 이제 열흘을 더 연장할 수 있으니까 최장 20일 내에 그 구속 기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구속되기 전에 검찰 조사에 있어서도 송영길 전 대표는 전혀 협조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이제 진술 거부했으니까 검찰 입장에선 기소하려면 추가 조사가 그 불가피한데 송영길 대표가 아예 그 가지도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형사소송법 200조에 따르면요. 검사는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서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출석 요구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는 검사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출석 요구에 그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갖다 발부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송영길 전 대표는 자진 출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하는 것 같고요. 검찰에 의해서 체포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본인한테 더 유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체포영장 발부 받아가지고 구인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 그 최소한으로 협조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송 전 대표가 결백을 주장하는 만큼 검찰 조사에서 나와서 입장을 밝히는 게 되려 유리한 거 아닐까요? 향후 재판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데요. 일단 과거에 이제 금태섭 전 의원도 검찰 조사 잘 받는 법이라고 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제 신문 칼럼을 쓴 적이 있었거든요. 검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분인데 이제 검찰은 특히 이런 류의 사건, 그러니까 정치인이 피의자이거나 언론 주목도가 높은 사건에서는 수사 상황이 거의 생중계되다시피 하기 때문에 기소를 목표 그리고 하나의 그 목적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검찰에 협조하고 본인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이 향후 재판에서 유리할 것인가? 또 그래 보이지 않는 측면이 피의자 입장에선 또 있고요. 이 수사가 원래는 이제 600만 원, 그러니까 200만 원씩 한 3천만 원 정도의 그 정치 자금 그리고 정당법 위반에서 시작이 됐지만 거의 8억 원 정도의 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된 범위가 있거든요. 그게 비교적 좀 빠른 시간 안에 됐기 때문에 구멍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피의자로서는 적극 협조를 하거나 검찰의 수사에 단서를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 내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송 전 대표의 아내는 이 남편의 구속에 대해서 정치적 기획 수사를 주장을 했고요. 29일엔 서울구치소에서 집회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보가 향후 물론 뭐 영장을 이제 뭐 구인되는 모습까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근데 이번 돈봉투 사건이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인지수사한 게 아니잖아요. 이 사건이 어떻게 그 드러났는가? 이정근 녹취록에서부터 이제 그 비롯이 된 거고 거기에다가 윤관석 그다음에 강래구 박보좌관 모두 재판에서 혐의를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지난번 송영길 전 대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던 12월 18일에 윤관석 의원의 마지막 재판이 있었는데 그때 윤관석 의원이 최후 진술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런 돈봉투 돌리는 거는 민주당의 관행이었다라고까지 최후 진술을 갖다가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유창훈 부장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송영길 전 대표는 불법 거액 그 정치 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돈봉투에 관여한 사실이 소명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아가서 이제 송영길 전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인적 증거뿐만 아니라 물적 증거 관련해서도 증거 인멸을 하려고 한 그러한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속영장 발부는 불가피하다 이렇게까지 그 이야기했단 말이죠. 송영길 전 대표가 어떤 사람입니까? 30대 중반부터 국회의원 5번 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장까지 하면서 지금까지 25년 가까이 진짜 우리나라에서 최고위층의 그 삶과 권력을 누렸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반성하기는커녕 아직까지도 특권 의식에 쩔어가지고 뭐 본인 이렇게 수사받는 데 있어서도 특권적으로 배려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 송영길 전 대표의 모습과 뭐 그다음에 그 배우자의 모습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도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보겠습니다. 리포트를 먼저 만나봐야 할 것 같아요. 세종시의 한 목욕탕에서 감전 사고가 발생해서 70대 할머니 3명이 숨졌습니다. 네, 경찰은 온수탕에 전기가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먼저 권형석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관련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건물 앞에 구급차가 서 있고 구급대원들이 황급히 뛰어갑니다.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목욕탕에서 감전 사고가 발생한 건 새벽 5시 37분쯤.
온수탕에서 목욕을 즐기던 70대 여성 3명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고 쓰러졌습니다. 아침에 갑자기 막 사람들이 폴리스 라이트 해놓고 그래가지고 알았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3명 모두 숨졌습니다. 당시 목욕탕 안에는 몇 사람이 더 있었지만 온수탕 안에 들어갔던 할머니 3명만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과 합동감식을 벌인 경찰은 온수에 전기가 흐르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탕 내에 있던 분들이 이상 현상을 보이니까 주인한테 연락해가지고 주인이 이제 한장 확인하고 차단하시고 바로 신고를 하신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목욕탕 업주 등을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권영석 기자의 리포트가 있었습니다만 또 어쩌다 이런 일이 목욕탕에서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새벽 5시 37분인데요. 네네네. 70대 할머니 3분이 목욕탕 안에서 쓰러지신 거죠. 네. 그런데 이 할머니들은 대부분 다 인근에 사시던 분이래요. 그러니까 목욕탕이 5시 20분부터 문을 여는데 어저께가 일요일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요일 새벽에 목욕탕 문 열자마자 목욕하면서 좀 피로도 풀고 그다음 뭐 친구들도 만나고 이러자 해가지고 가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목욕탕에서 이제 쓰러지시니까 119가 8분 만에 도착했어요. 금방 도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 조치를 했는데도 3분 다 이제 유명을 달리하셨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정황상 봤을 때 감전 사고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이 된다라고 그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안타까운 사고인데 이 사고가 난 목욕탕은 6개월 전에 안전검사에서는 이상이 없었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걸까요? 일단 너무 노후한 건물이었습니다. 84년도에 지어졌으니까 39년째 영업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모텔 영업과 목욕탕을 이제 같이 병행하는 이제 업소였는데 일단 그 현황을 봤더니 전선이 배전환 밖으로 나온 채 방치가 돼 있었다라고 하고요. 또 목욕탕 가동에 필요한 펌프, 파이프, 등유 탱크 등도 외부에 노출된 채 제대로 좀 관리가 안 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있어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겠고 또 최근에는 목욕탕 천장이 무너지기도 했다. 너무 노후해서 이용하는 데 좀 불안하기도 했다라는 진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후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세종시에는 사고 발생 후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여기가 행정구역은 세종시인데 사고가 났던 곳은 이제 세종시 지금 새로 만들어진 신도시가 아니고 조치원 읍입니다. 그래서 조치원 지역에 목욕탕이 한 20군데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목욕탕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일단 이제 유가족분들 계시니까 유가족분들을 지원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목욕탕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말고 다른 목격자들이 있었거든요. 얼마나 또 그 아침부터 새벽부터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도 세종시가 어쨌든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좀 처벌도 궁금한데요.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죠? 이게 업무상 과실치사입니다. 제대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사람을 사망하게 된 것인데 사실 목욕탕이 항상 위험을 갖고 있거든요. 물이 있고 조금만 전선이 노출이 되더라도 감전 위험이 있어서 유사 사고가 많은데 처벌 수위는 높지 않았습니다. 한 200만 원에서 한 400만 원, 700만 원 정도의 벌금 약식 기소를 하는 추세인 것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에 볼 사진은 어떤 걸까요? 네,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산타 옷을 입은 어린이들이 합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이 바로 기다리던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한 교회에서 뜻깊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천사들이 합창하는 모습들 함께 보시죠. 두 손에 촛불을 들고 합창하는 모습이 마치 천사들 같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한소망교회 예배당의 풍경인데요. 이 교회 어린이 합창단원들이 오늘 있을 성탄 축하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밝은 얼굴로 함께 부른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불 꺼진 예배당에 아름답게 울려 퍼졌습니다. 네, 사진 속 아이들의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이는데요. 요즘 거리마다 축제가 많이 열리고 있잖아요. 이 성탄절의 의미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크리스마스는 본래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에서 시작됐는데요. 사회적으로 확대되면서 이웃을 위해 서로 나누고 사랑하자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도심을 둘러보면 온통 크리스마스 축제가 한창이죠. 예쁘게 꾸며진 장식을 보며 즐기는 일과 더불어서 주변에 소외된 이웃은 없는지 다시 한번 둘러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8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았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일부 지역에 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일부 수도권과 강원, 충남, 전북 무주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적설량은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에 2에서 7cm, 그 밖의 지역은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동해안에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청, 호남, 대구는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이 3도, 대전 4도, 대구와 울산 6도 예상됩니다. 당분간 큰 추위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성탄절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